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오늘은 기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기본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고 생각하셨죠? 요즘엔 SNS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 화려함이나 사진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거에 많이들 유혹되고 현혹되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거의 출발은 기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공한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기본이 그만큼 탄탄하고 성실하게 잘 실행을 했기 때문에 운도 따라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즘 기본에 대해서 너무 배제를 하고 화려하면 좋아, 사진이 잘 찍힐 수 있으면 좋아, 이런 부분에만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것보다는 좀 더 기본적인 기본에 충실하고, 모든 음식이나 이런 맛집들을 보면 기본에 충실했던 그런 집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기본에 충실해서 맛있는 그런 것을 먹었을 때 속도 편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또 건강도, 보기 좋은 거는 아무래도 눈에는 좋지만 몸에는 안 좋은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에 좀 더 충실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손자병법 시작하겠습니다. 9. 이른바 돈은 곧 소프트 파워. 고교지 이계 이색기정 왈 주승유도. 그러므로 적과 나의 우열을 비교하여 승부의 정황을 탐색한다. 어느 편의 군주가 정치력이 있는가? 앞에서 해설했던 5분야, 즉 도천지장법을 기준으로 삼아 아래 7개 항목을 비교하는데, 그중 첫째 항목은 어느 쪽의 군주가 정치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백성과 군주의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음이므로 승리를 거두면 성과를 기꺼이 함께 나누게 된다. 역대 해설가들은 이 문제의 실예로서 한신이 유방과 항우 사이에서 결국 유방을 선택한 이유에 여기에 있다고 풀이했다. 유방이 한신에게 물었다. 자네는 어찌하여 항우를 버리고 나를 따르게 되었는가? 한신이 대답했다. 항우는 백성에게 잔인하고 부하에게 인색합니다. 이를테면 공을 세운 부하에게 하사할 인장을 만들었지만 막상 주려고 할 때는 소나기에 쥐고 어찌나 만지작거리는지 인장의 모서리가 닳아 동그랗게 되어도 선뜻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공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백성에게 약법 3장을 선포하여 사랑을 베풀고 부하에게는 흔쾌히 상을 내리는가 하는 항목에서 항우는 출발에서부터 봉해주고 또한 권한을 주셨지요. 유방은 돈 문제에서는 째째하게 굴지 않았다. 유방이 대단한 점은 자기 수중으로 확실히 들어온 돈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썼다는 것이다. 진평이 항우의 휴야장수를 매수할 때도 유방은 얼마든지 돈을 쓰라고 금고를 맡겼다. 유방이 항우와의 최후 결전에서 승리할 때도 역시 화끈하게 돈을 썼다. 뭐라고 선전했는가 하면 항우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1만호의 제후에 봉하겠다는 것이었다. 항우가 궁지에 몰려 우왕에서 자결할 때 주변을 둘러보니 처음에는 자기를 따랐다가 도중에 유방에게 투신한 옛 친구 여마동이 보였다. 항우가 말했다. 여마동, 나의 옛 친구여, 내 머리를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고는 목을 그었다. 여마동의 옆에 있던 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서로 달려들어 항우의 머리를 낚으려다 서로 칼부림까지 했다. 마침내 5명이 항우의 머리 위에 사지를 하나씩 들고 유방을 찾아가 서로 내 공이 크다고 싸웠다. 유방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화끈하게 5명 모두를 1만호의 제후에 봉하고 문제를 종결했다. 유방은 부하를 격려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치적인 두뇌가 있었다. 백성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치적인 면에서 항우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진나라를 가장 먼저 점령한 자는 유방이었다. 그러나 유방은 진나라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 궁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진나라 궁전에 거주하지 않았다. 진나라 보물창고를 봉인하고 군대를 철수하여 패상에 주둔시키고 진나라 백성들에게
약법 3장을 제시했는데 법령은 단 석줄이었다. 진나라의 엄형준법은 모두 폐지하고 다음 석줄만 시행한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폭행범은 그에 상응하는 형을 받는다. 절도범은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다. 진나라 백성들은 환호했고 유방을 우러러 섬겼다. 그 후 유방과 한우가 패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유방은 시종일관 진나라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항우는 어떻게 했을까? 우선 무력으로 유방을 밀어내고 진나라 수도 함양을 접수한 후에 대대적으로 사륙을 자행했다. 그 전에 투항했던 진나라 3대 왕제 자영을 유방은 살려주었으나 항우는 죽였다. 항우는 진나라 궁중의 금은보와 미녀를 마차에 실어 옮기고 이어서 진나라 궁전을 불살랐는데 불은 석 달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꺼졌다. 진나라의 수도를 점령했으면 됐지. 항우의 군대는 왜 진나라의 일반 백성까지 사륙했을까? 그들의 자녀를 빼앗아 노예로 삼고 재물을 차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우는 진나라를 접수하는 순간 이미 정치적으로 실패했던 것이다. 항우는 보물과 미녀를 강탈한 후에 진나라를 세 조각으로 나누고 세 명을 각각 제후왕으로 봉했다. 지금도 옛 진나라의 근거지 삼서성을 일러 삼진이라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항우가 봉했던 세 명은 누구인가? 항우에게 항복했던 진나라 장수로 장한, 사마훈 등이었다. 세 명의 장수는 모두 궁을 세웠는가? 그들은 진나라 병사 20만 명을 이끌고 항우에게 투항했는데 항우는 20만 명을 생매장시키고 장수 3명만 살려둔 것이다. 고향의 자재를 팔아먹는 대가로 부귀영화를 얻은 3명의 장수에 대해 진나라 백성들은 치를 떨었다. 항우가 그들 3명을 진나라 지역에 제후로 봉한 이유는 그 지역을 잘 관리하면서 그 아래 한중 지역에 봉해졌던 유방을 감시하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게 어디 가능하기나 할 일인가? 그러므로 주승유도 즉 어느 편의 군주가 정치력이 있는가 하는 항목에서 항우는 출발부터 유방에게 한참 밀리고 말았던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역사상 정치력을 발휘한 최초의 지도자는 상나라 탕일 것이다. 그가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무명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그는 엄숙하게 백골을 수습하여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었다. 소문이 돌고 돌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소곤댔다. 상나라 탕이란 분은 무명의 고인도 저리 존중하는데 하물며 산 사람에게는 오죽하랴. 어느 날 탕은 새를 포획하는데 농민의 모습을 목격했다. 사방으로 그물을 쳐놓고 새를 모으는 것이다. 이에 탕은 씨도 안 남기는 포획술은 잔인하니 한 면만 그물을 치고 새 면을 열어두도록 했다. 세상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또 소곤댔다. 상나라 탕은 날짐승한테도 저리 자애로운데 하물며 사람에게는 오죽하랴. 탕이 정벌에 나섰다. 동쪽을 정벌하면 서쪽의 백성들이 아우성이었다. 왜 우리 쪽을 정벌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서쪽으로 정벌을 나서면 동쪽의 백성들이 난리였다. 어서 여기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도가 있다. 함은 정치력이 있다는 것이며 정치력이란 소프트 파워가 볼 수 있다. 유방에게는 소프트 파워가 있었고 항우에게는 하드 파워가 있었다. 도가 있다 함은 유가 사상의 각도에서 볼 때 왕도 정치를 행했다는 것이다. 왕도 정치는 백성 사이에 엄청난 호소력이 있었다. 전국시대 맹자는 왕도와 패도를 구분했다. 맹자의 주장에 따르면 패도를 이루려면 대국이어야 하고 또한 근거지가 있어야 한다. 사방 천리 땅에 10만의 군대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력이 있는 만큼 근거지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왕도는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 소국이라도 얼마든지 왕도를 추진하여 천하를 얻을 수 있다. 탕은 70리 땅에서 시작했고 문왕은 100리 땅에서 시작했으니 모두 약소한 제후국으로 출발하여 왕도를 행했더니 세상 사람이 귀의했다는 것이다. 맹자의 주장이 과연 지금도 적용 가능한 일인지는 장담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처음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믿는다. 왕도란 왕자의 도가 아니라 왕자가 되는 도이기 때문이다. 주승유도 즉 어느 편의 군주가 정치력이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를 전쟁으로 여기는 당신이라면 아침 출근길 전투부터 수도 없이 저 질문을 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어진 정치가 나오죠. 항우의 정치는 그만큼 포악하며 포상을 할 때도 인색하게, 하지만 유방은 상벌이 확실하며 사랑을 베풀며 고난까지 주었습니다. 여기에 유방은 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이 있었다는 것이죠. 널리 뜻이 있어야 하며 왜 내가 전쟁을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니 인재가 모이게 되는 거고 백성이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또한 어떠한가요? 우리 회사는 돈만 벌면 되지. 무조건 이윤을 남겨야 돼 하면서 이윤 창출에만 목표를 둔다면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물론 사업을 영위하니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오로지 돈만 쫓아간다면 그 회사는 결국엔 돈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일례로 우리가 만약에 카페를 한다면 저는 신선한 커피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일 커피 생산지의 정보를 확인하고 맛과 세세한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고 좀 더 질 좋은 커피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최고의 커피를 테스트를 거쳐 최고의 커피를 내어 드립니다. 오늘 또 이런 한 잔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객들에게 전달한다고 하면 그 카페는 어떤 철학과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오게 되는 거고 결국엔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자고 한다 그러면은 인재뿐더러 여기에 좀 더 세세하게 우리의 어떤 철학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유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세세하게 심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인재들도 함께 모이게 되는 거고 월급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과연 좋은 사람, 좋은 인재가 오랫동안 함께 같이 할까? 이거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꿈을 함께 꾸고 함께 비전을 해 나갈 때 좀 힘들더라도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모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유방은 어떤 그런 목표와 어떤 철학, 나름의 어떤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이런 뜻에 있어서 이걸 제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한신이 따르게 되는 어떤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가치를 내가 추구하고 할 때 그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오로지 우리 가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과연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헤쳐나가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책을 읽고 나를 깨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 나는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는 이 사업으로 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깊게 생각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사업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좀 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의 기본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손자법법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